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게 이제 상품시장 균형 조건입니다. 요 상품시장 균형 조건에 대해서는 그 상품시장 균형 조건이고, 이 상품시장에서의 가격은 상품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은 요거고, 공급 곡선은 이거이고, 그 다음에 이 상품시장의 균형 가격은 여기 이자율인데, 여기 실질 이자율인데, 왜 상품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 이자율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여기 잠깐 놔두고 저희가 이제 그 자금시장 배우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금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품시장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직접시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금시장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현실 세계에서의 자금시장은 뭐 금융시장, 여기는 무수히 많은 금융상품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이제 취직하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직하면 뭐 받습니까? 매달 월급 받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노동소득인데, 월급 받으면 그 월급 가지고 이제 맛있는 거 사 먹고 남는 돈으로 이제 뭐 저축하죠. 그때 그 저축할 때 저축하는 형태가 무수히 많이 있죠. 그냥 은행에 예금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채권을 살 수도 있고, 국채를 산다든지 어떤 채권을 살 수도 있고, 혹은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도 있죠. 주식시장에서도. 그지? 이런 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뭐 주식을 사는데 카카오 주식을 사기도 하고, 그지?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도 하고, 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투자하는 그 상품들은 무수히 많이 있어. 금융 상품들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수히 많은 금융 상품들을 다 추상화시켜서 저희가 이제 거시경제 모형을 만들 때는 그 중에서 딱 하나만 해서 이 시장은, 이 자금 시장에서는 오로지 자금이라는 금융 상품이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모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노노멀 펀드라는 자금이 이제 하나의 에셋이고, 이 자금은 누가 수요하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수요하는 거죠. 이 자금 왜 기업이 수요합니까? 기업이 장사하려면 그래서 치킨 만드는 장사하려면, 치킨 장사하려면 치킨 만드는 기계도 사야 되고, 그죠? 치킨 만드는 어떤 장소도, 가게도 이제 뭐 렌트를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뭐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데 들어간 돈이 있죠. 그런 돈을 다 이제 인베스먼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설비 투자 아니면 뭐 스트럭처 인베스먼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때 들어가는 돈을 누구한테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빌리를 하면 그걸 이제 자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금에 대한 수요가 그래서 기업한테로서 나오고, 그렇게 기업이 하는 자금에, 그런 이유 때문에 기업이 하는 자금 수요를 보통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베스먼트. 여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돈 빌리는 거와 똑같은 거죠. 누구한테 빌립니까?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빌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한 가지가 있고, 자금에 대한 수요는 그래서 기업이 하는 거고, 그 기업이 뭐 때문에 하려고 투자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자금에 대한 수요를 보통 투자라고 저희가 이제 모형처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자금은 누가 공급하냐 그러면 대개의 경우에 이제 가계가 공급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고 나중에 졸업하고 취직하면 이제 거기서 회사에 가서 일하면 회사에서 이제 월급 받죠. 그게 여러분들 뭐라고? 노동소득인데, 그 노동소득에서 소비한 거 일부 빼고 세금 내고 소비한 거 빼고 남는 돈을 저축을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가계가 저축을 합니다. 최근에는 기업도 저축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 물건을, 그러니까 이 자금을 빌려주고 빌리는 그 가격, 펀드의 가격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실질 이자율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왜 명목 이자율 대신에 실질 이자율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 명목 이자율은 인플레이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거고, 실질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통제한 거니까 실질 이자율이 더 저희 콘텍스트에서 맞는 거죠. 그죠? 당연히 여러분도 돈 빌려줄 때 실질 이자율에 관심이 있는 거지, 명목 이자율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100만 원 안 쓰고 100만 원 빌려줘서 저기 뭐 이자율 10%로 해서 좋아, 110만 원 내년에 110만 원 받아서 무지 좋아, 이렇게 기뻐하지 않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110만 원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결국 물건 사려고 그러는데, 내가 오늘 물건 커피 100만 원 가지고 커피 5잔 살 수 있었는데, 내년에 100만 원 빌려줘서 내년에 커피 6잔 살 수 있으면, 혹은 5잔 반 살 수 있으면 좋은 거지만, 똑같이 5잔 샀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빌려주고도 그 돈 가지고 커피 가격이 올라서 커피 5잔밖에 못 사면, 그러면 돈 안 빌려주려고 그러겠죠. 그 이자율을, 그 명목 이자율을. 그래서 결국 돈 빌려줄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실질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 이자율이, 그러면서 이제 돈 빌려주는 가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결국은 그
자금 수요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투자부터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지? 그래서 이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데 뭐 때문에 돈을 빌리려고 그러면 공장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치킨 만드는 기계 장비 산다든지 새로운 어떤 치킨 만드는 가게 뭐 산다든지 아니면 뭐 빌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자금을 그 뭐지 조달하기 위해서 기업이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현실 세계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가게가 돈 빌리기도 하죠. 왜 돈 빌립니까? 가장 많이 돈 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 아파트 사고 집 살려고 빌리죠. 그랬을 때 이 새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런 뭐였습니까? 이 새 아파트에 대한 구입은 뭡니까? 투자죠, 그지?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가게가 돈 빌리는 경우에도 물론 가게가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돈을 빌릴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가게가 새 집 사기 위해서 돈 빌리는 경우는 그것도 투자라고 이제 저희가 봅니다. 왜 요 새 집에 대한 이 새 아파트는 투자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경제원론 시간에, 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원론 시간에 복습을 해서. 네. 어쨌든 그리고 이 투자는 결국 그래서 그 자금 빌리는 가격에 대해서는 모든 수요는 거지 가격에 대해서 반비례 관계에 있죠. 네거티브 관계에 있죠. 그래서 근데 이 자금 시장의 자금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는 자금 시장의 가격이 뭡니까? 이자율이지. 이자율하고 당연히 네거티브 관계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돈 빌리는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돈 적게 빌리려고 그러겠죠. 네. 투자에 대한 설명이었고 자금 수요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이 부분 이미 했던 이야기인데 또 다시 반복하네요. 그죠? 아까 투자 설명할 때 이미 했던 이야기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금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금 공급은 다르게 얘기하면 저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금 공급하는 사람들은 저축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저축은 자금 공급은 어디서 오냐 그러면 저축에서 오는데 저축은 누가 하냐 그러면 뭐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한다? 줄 가게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게가 하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죠. 은행에 예금하기도 하고 본드 채권 사기도 하고 다른 자산 뭐 주식 사기도 하는데 그지? 이렇게 이런 자금들이 이런 저축하면 이게 이제 결국은 기업들한테 그죠? 빌려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 또한 이제 정부도 돈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정부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텍스 받죠. 국민들한테. 그리고 난 다음에 텍스에서 뭐 합니까? 정부 지출하죠. 만약에 이게 정부 지출이 파지티브가 되면 이게 0보다 크면 내가 정부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세금을 걷었으면 그러면 액수만큼 뭐 할 수 있습니까? 저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정부 저축도 이제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저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민간 저축이 있고 두 번째는 공공 저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저축은 뭐냐면 이 Y라는 게 뭐냐면 소득이지. 소득에서 세금 빼고 왜 가처분 소득인데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하고 남는 거가 이제 민간 저축이 되겠죠. 정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받은 세금에서 정부 지출 빼고 남는 거를 저축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내셔널 세이빙은 이 민간 저축 더하기 공공 저축이 정부 저축이 이 내셔널 세이빙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요 텍스 있죠.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정부 저축이 파지티브이면 저축한다고 그랬지만 네거티브도 저축을 할 수 있겠죠, 그지? 이 네거티브가 되면 정부가 빌리는 건데 일종의 이것도 네거티브 뭐 저축이라고 제가 여기서는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제 요 민간 저축과 이 공공 저축을 더하면 요건데 이게 민간 저축이고 이게 공공 저축이니까 이걸 더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T는 이제 같이 있으니까 이거 빠지면 거지. 그래서 Y 빼기 C 빼기 G가 결국 뭐가 되냐 그러면 그 한 나라 경제의 총 저축이 됩니다. 내셔널 세이빙이 되겠죠. 이 내셔널 세이빙 이걸 어디서 왔냐 그러면 민간 저축 더하기 이 퍼블릭 세이빙 공공 저축입니다. 자, 이제 이거 가지고 그러면 이제 정부 저축의 이제 이자율 관계에 대해서 보겠죠. 저축량이 이제 자금의 공급이니까 자금 공급 곡선을 보시면 여기서 Y바는 이게 자금 공급인데 혹은 저축인데 그죠? 내셔널 세이빙 혹은 자금의 공급인데 이 공급을 보시면 Y바는 뭐였습니까? 저희가 앞에서 이 모형에서는 Y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Y바는 Y는 보통 뭐냐면
캐피탈과 레이블을 써서 만들어진 게 Y인데, 캐피탈의 양과 노동의 양, 이게 그날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양만큼 다 쓴다라고 저희가 이 모형에서 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이 있는 거 다 쓰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다. 가격이 안 바뀌니까 Y 바이 양도 안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Y 바이 양이 지금 고정이 되어 있고, 소비는 뭐의 함수냐 그러면 이 가처분 소득의 함수인데, 가처분 소득에서 Y 바는 고정되어 있고 T도 정부 이 텍스도 이거는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비도 이렇게 되면 고정되어 있는 거고, 정부 지출도 저희가 이제 이것도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내셔널 세이빙은, 이런 면에서 내셔널 세이빙은 어떻습니까? 이자율이 전혀 영향을 안 받죠. 이자율이 전혀 영향을 안 받으니까 내셔널 세이빙의 커브는 지금처럼 이렇게 수직선이 됩니다. 이 수직선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앞서 보신 것처럼 가격 변동에 영향받지 않고 자금 공급량이 딱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축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의미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위에 S바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특징입니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 자금 공급 곡선은, 여기서 만약에 소비가 가처분 소득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자율의 함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축을 할 때 가처분 소득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자율이 높아가면, 이자율이 증가하면, 보니까 내가 지금 저축하는 게 낫겠어. 왜냐면 지금 돈 빌려주면 지금 은행에 적으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내가 돈 많이 받으니까 일단 오늘은 적게 쓰고 내일 많이 써야지, 그렇게 해서 돈 저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지? 만약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거기까지 하지 않는데, 만약에 소비가 이자율 함수라고 그러면 저축 곡선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이자율과 저축은 이렇게 양의 관계가 있다. 즉 자금 공급은 자금 빌려주는 가격하고 실질 이자율하고 양의 관계가 있어서, 자금 빌려주는 가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즉 이자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사람들이 저축량을 늘리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형의 선택인데, 저희가 이제 경제원론 시간에는 이런 모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거시 모형에서는 가정이 아웃풋에 대한 가정, 소비 함수에 대한 가정, 정부 지출, 그리고 텍스에 대한 가정을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버티칼 이 서플라이 커브가 있다는 걸 이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을 릴렉스하면, 소비에 대한 가정을 릴렉스하면, 제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공급 곡선이, 자금 공급 곡선이 혹은 저축 곡선이 우상향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모형에서는 이렇게, 이게 이제 자금의 공급 함수입니다. 공급 곡선이고,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자금 시장 균형을 보면, 이게 투자가 자금의 수요 함수잖아, 그지? 투자가 자금의 수요 함수였고, 이 버티컬이라는 곡선, 이게 세이빙이 자금의 공급 함수니까, 이 자금의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만나는 곳에서 균형이 생기겠죠. 그때의 이자율을 균형 이자율이라고, 실질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자금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이 있고, 자금 시장에서의 공급 곡선이 있고, 자금 시장에서의 이자율이 있죠. 자금 시장에서의 가격이, 자금을 빌려주고 빌리는 가격이 뭐라고? 실질 이자율이니까 그 이자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균형 이자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것에서 균형이 생기고, 그때 균형 이자율이 이제 도출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 관련해서 앞서 봤던, 이거 자금 시장에서의 가격이 실질 이자율이라는 건 금방 이해가 되시겠죠, 그지? 근데 앞서 상품 시장에서의 가격이 제가 실질 이자율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상품 시장에서 가격은 왜 상품의 가격 P가 아니고 왜 실질 이자율이야? 이것도 일단 이해가 잘 안 되는 데다가, 왜 상품 시장에서의 가격, 실질 이자율하고 자금 시장에서의 가격, 또 실질 이자율, 왜 두 시장에서의 가격이 다 똑같지? 두 시장은 다른 건데 왜 가격이 똑같지? 이제 이런 의문점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